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독일 기술이 무너졌습니다. 영하 45도, 시베리아. 그날 새벽, 800대의 보일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12만 명이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세르게이 폴코프,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 제1차관입니다. 1억 4천만 국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자리죠. 그는 150년 전통의 유럽 명가를 선택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혹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독일이 실패했습니다. 유럽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실무진이 보고서 한 장을 그의 책상에 놓고 갔습니다. 휴지에는 생소한 나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나라가 뭘 한다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러시아를 바꿨습니다. 세계를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난방은 전기가 아닙니다. 수도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난방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영하 40도가 넘는 겨울에 난방이 끊기면 집이 냉동고가 됩니다. 그날 새벽 시베리아에서 800대의 보일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 12만 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 제1차관이죠. 이 나라 1억 4천만 국민의 난방 인프라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군수공학을 전공했고 국영 에너지 기업 최고 경영자를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데이터조차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죠. 이 시간대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노보시비르스크 현장 책임자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몇 대나 멈췄는지를요. 한두 대 고장이라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287대입니다. 같은 시각에 동시에 멈췄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287대가 동시에 멈춘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런데 전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분 뒤에 옴스크에서 전화가 왔고 194대가 정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시 10분 뒤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연락이 왔죠. 312대 정지. 모두 같은 시각, 같은 증상, 그리고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즉시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800대의 보일러라면 최소 4만 가구입니다. 가구당 평균 3명으로 잡으면 12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벽면에 대형 모니터에 러시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곳곳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각각의 점이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점의 개수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하 45도입니다. 이 온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내 난방이 끊기면 온도가 시간당 5도씩 떨어집니다. 3시간이면 실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물이 얼기 시작하고 수도관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체온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거든요. 현장에서 긴급 점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기술진들이 여러 대의 보일러를 분해해서 확인한 결과였는데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전자기판이 소손됐습니다. 전압 변동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린 겁니다. 시베리아의 전력망은 오래됐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죠. 전압이 180볼트에서 250볼트까지 요동칩니다. 서유럽 같은 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변동폭입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지를요. 기판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한 대당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800대를 고치려면. 며칠이 걸린다는 뜻 아닙니까? 12만 명을 며칠 동안 추위 속에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즉시 임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군부대에 연락해서 비상발전기와 전기 히터를 동원했죠.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설계상의 오류입니다. 이 보일러는 러시아 환경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800대가 동시에 멈췄다면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다른 지역들도 위험합니다. 언제 또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갔고 야당 의원들은 즉각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임시 조치는 완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차관, 이 보일러는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독일 제품입니다. 독일이라고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독일 기술을 신뢰했죠. 유럽 표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세계 평균으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영하 45도는 기술의 자존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뿐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유럽 기준이 아니라 러시아의 혹한을 견딜 수 있는 기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영하 45도를 이해합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답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올 거라는 걸 말이죠. 독일을 선택한 건 3년 전 일입니다. 러시아 전역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예산 규모만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수십 개 브랜드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브랜드, 일본 브랜드, 중국 브랜드까지 전부 몰려들었죠. 그 중에서 독일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었으니까요. 독일 기술진들이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150년 전통의 회사라고 했죠.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검증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열효율 95%, 첨단 전자제어 시스템, 자동 안전장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물었습니다. 러시아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겠냐고요. 그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 제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독일이라는 이름을 믿었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수만 대의 보일러가 러시아 전역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민원도 없었고 고장률도 낮았죠. 만족했습니다. 역시 독일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영하 30도를 넘어가자 고장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몇 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하 40도에 가까워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장률이 급증했죠. 한 달에 수백 건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전자기판소손이었습니다. 독일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모스크바로 날아왔죠. 그는 고장난 보일러들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며칠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더니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압 변동이 문제입니다. 러시아 전력망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력망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근본 해결책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전력망을 바꾸라는 겁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수조 루블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얼어 죽으라는 겁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들 제품은 유럽 표준에 맞춰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러시아처럼 전압이 180볼트에서 250볼트까지 튀는 환경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압이 220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5볼트 정도만 변동한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독일 기술이 형편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유럽을 기준으로 설계했을 뿐입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일정한 가스 압력, 온화한 기후. 그런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릅니다. 우리 전력망은 50년이 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가스관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옵니다. 압력이 들쭉날쭉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영하 45도라는 혹한이 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환경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풍 감지 시스템이었죠. 독일 보일러는 안전을 위해 역풍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유럽 안전 기준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합리적인 설계죠. 하지만 시베리아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시베리아는 바람이 강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때가 많죠. 그때마다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독일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건 결함 아니냐고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결함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유럽 안전 기준에 따른 겁니다. 안전이라고요? 영하 40도에서 난방이 멈추는 게 안전입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이미 체결됐고 수만 대가 이미 설치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가 러시아 최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유럽의 정밀함은 시베리아의 혹독함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표준 환경을 위한 설계는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말이죠. 브랜드가 아니라 작동하는 기술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런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러시아를 이해합니까? 그때 실무진 한 명이 제 책상에 보고서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 기술 검토 보고서. 한국이라고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브랜드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보일러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혹한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독일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실무진이 작성한 기술 분석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MPS. 스마트 네트워크 파워 세이빙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전압 안정화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죠.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기술은 외부 전압이 요동쳐도 내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180V에서 250V까지 변동하는 환경에서도 내부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판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전압이 튀어도 기판이 타지 않는다는 겁니까? 실무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기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검증은 했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특허 문서와 테스트 데이터는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전압 변동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180V에서 250V까지 강제로 변동을 줬는데도 보일러가 정상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정전 후 재투입했을 때도 자동으로 재가동됐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제품도 못한 걸 한국이 했다는 겁니까? 혹시 데이터 조작은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죠. 일주일 뒤에 보일러 3대가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테스트 센터로 가져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작동하는지 말이죠. 테스트 센터 책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으로 테스트하라고요. 전압을 강제로 변동시키고 정전 상황을 만들고 다시 투입해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재현하라고 했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보일러를 가동시켰습니다. 정상 작동했죠.
그 다음 전압을 180볼트로 떨어뜨렸습니다. 보일러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다시 250볼트로 올렸습니다.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독일 보일러였다면 이미 기판이 타버렸을 상황이었습니다. 테스트 센터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SMPS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압이 요동쳐도 내부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정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죠.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1분 뒤 전원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독일 보일러는 이 상황에서 수동으로 재가동해야 했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리셋 버튼을 눌러야 했죠. 하지만 한국 보일러는 달랐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자동으로 재점화됐습니다.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멈춰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전이 됐다가 복구되면 자동으로 다시 작동한다는 겁니까? 시베리아에서 정전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기술자를 보낼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보일러는 스스로 일어서는 겁니다. 테스트 센터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SMPS 시스템이 전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정전 후 전원이 안정화되면 자동으로 재가동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테스트를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더 가혹하게요. 전압을 180볼트와 250볼트 사이에서 무작위로 변동시켰습니다. 5분 동안 20번 이상 변동을 줬습니다. 러시아 전력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보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부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SMPS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독일은 안정적인 환경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안정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한 겁니다. 전압이 안정적이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전압이 불안정할 거라고 가정하고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테스트 센터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기술을 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건 실험실일 뿐입니다. 진짜 시베리아 혹한에서도 작동할까요? 그 답을 알려면 더 많은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측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모스크바 호텔 회의실이었죠. 3명이 왔습니다. 기술 이사와 엔지니어 2명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SMPS는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역풍 문제입니다. 독일 보일러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시베리아의 강풍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술 이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APS라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어댑티브 파워 시스템이라고 했죠. 역풍 대응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차관님, 유럽 보일러는 역풍이 들어오면 안전을 위해 정지합니다. 하지만 저희 보일러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대응합니다. 대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센서가 역풍을 감지하면 팬 회전수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동시에 가스 공급량을 미세 조정하죠. 불꽃을 유지하면서 역풍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역풍 속에서도 불꽃을 유지한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테스트 센터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술진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보일러를 설치하고 강풍 시뮬레이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보일러 배기구 쪽으로 초속 20m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비였죠. 보일러를 가동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다음 강풍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초속 15m부터 시작했죠. 바람이 배기구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역풍입니다.
독일 보일러였다면 이미 정지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보일러는 달랐습니다. 센서가 역풍을 감지했습니다. 즉시 팬 회전수가 올라갔습니다.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동시에 가스 공급량이 미세하게 조정됐습니다. 불꽃이 잠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풍속을 올렸습니다. 초속 20m. 시베리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강풍입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팬이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가스 공급이 다시 조정됐죠. 불꽃은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APS는 0.1초 단위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역풍의 세기에 따라 팬 속도와 가스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는 거죠. 풍속을 더 올렸습니다. 초속 25m. 이건 폭풍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일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팬이 최대 회전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작아졌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을 멈췄습니다. 보일러는 즉시 정상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팬 속도가 줄어들고 가스 공급이 안정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보일러가 아니라 전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전사 말이죠. 유럽 보일러는 위험하면 멈춥니다. 안전하게 정지하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하지만 이 보일러는 다릅니다. 끝까지 작동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혹한에서 멈추는 건 안전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열교환기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보일러를 분해해서 내부를 보여줬죠. 열교환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달랐습니다. 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스테인리스였습니다. 차관님, 유럽 보일러는 대부분 구리 열교환기를 씁니다. 열전도율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스테인리스를 씁니다. 왜입니까? 구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효율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은 스테인리스가 압도적입니다. 구리는 부식에 약합니다. 특히 온도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더 빠르게 부식되죠. 스테인리스는 2배 이상 오래 갑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는 가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용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천 번 실패 끝에 성공했죠. 이제는 양산이 가능합니다. 열교환기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구리처럼 부드럽지 않았죠. 하지만 이게 시베리아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영하 45도와 영상 80도를 매일 오가는 극한 환경을 말이죠.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효율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설계했습니다. 유럽은 이상적인 환경을 가정했습니다. 한국은 지옥 같은 환경을 가정했죠. 그 차이가 이 보일러를 만들어낸 겁니다. 테스트 센터를 나오면서 한국 기술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보일러가 아니라 장갑차 같습니다. 그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한국 보일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SMPS도 작동했고 APS도 작동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열교환기의 내구성도 확인했죠. 기술적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일 측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항의가 들어왔죠. 기존 계약이 아직 유효한데 왜 새로운 브랜드를 검토하느냐는 겁니다. 독일 본사 최고 경영자가 직접 모스크바로 날아왔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죠.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15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로 관계를 끊으시겠습니까? 일시적인 문제라고요? 800대가 동시에 멈춘 게 일시적입니까? 저희도 개선안을 준비했습니다. 전압 안정 장치를 추가하겠습니다.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6개월입니까? 그 사이에 몇 명이 더 추위에 떨어야 합니까? 그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정치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언급했죠. 에너지 분야에서의 오랜 파트너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정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넌지시 경고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보일러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외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입니다.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실무진 일부가 반대 의견을 냈죠.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의 실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문이었죠. 부차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독일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책임을 물을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험입니다. 실패하면 차관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은 이미 지고 있지 않습니까? 800대가 멈췄을 때 그 책임은 누구 겁니까? 그건 제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그건 차관님의 판단 착오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독일이 실패하면 독일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실패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이 실패하면 제 책임입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한국 브랜드 도입 검토 소식이 퍼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일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차관의 독단이라고 비난했죠.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 측의 개선 제안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브랜드 도입 계획서였죠. 독일을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외교 마찰도 없죠. 내부 반대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변명할 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보일러는 또 멈출 겁니다. 영하 45도에서 또 멈출 겁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죠. 내부 반대를 설득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제자리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확실합니다. SMPS와 APS를 확인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만져봤습니다. 이건 작동할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아직 시베리아만큼 춥지는 않았죠. 하지만 겨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석 달 뒤면 영하 40도가 됩니다. 그때 보일러가 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온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온 겁니까?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 브랜드 도입 계획서 위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아니라 체온을 선택했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변명이 아니라 작동하는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결정을 발표했죠.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독일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지만 받아들였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보일러 1차 설치가 완료된 건 석 달 뒤였습니다.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 500대를 설치했죠.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제 정치 생명도 함께 말이죠. 설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상청에서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강력한 한파가 내려온다는 예보였죠. 예상 기온은 영하 48도. 올겨울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완벽한 시험대였습니다. 상황실에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설치된 500대의 보일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정했죠. 온도, 전압, 가스 압력, 작동 상태. 모든 정보가 모니터에 표시됐습니다. 500개의 초록색 점이 지도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정상 작동 중이라는 뜻이었죠.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40도, 영하 43도, 영하 45도.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초록색 점들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니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 책임자였죠. 차관님, 전력망에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전압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전압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80볼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40볼트로 치솟았습니다. 5분 사이에 3번이나 급변했죠. 독일 보일러가 집단으로 멈췄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보일러는 달랐습니다. 초록색 점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SMPS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 전압이 요동쳐도 내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가스 압력에 이상이 감지됐죠. 극한의 추위로 가스관이 수축하면서 압력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압력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APS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량을 자동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각 보일러의 가스 소비량이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공급량을 늘리고 압력이 회복되면 다시 줄이는 식이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북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노후화된 변압기가 극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난 겁니다. 모니터에서 83개의 초록색 점이 순간적으로 꺼졌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정전이 되면 다시 수동으로 재가동해야 합니까? 기술자들을 밤중에 보내야 합니까? 영하 48도의 새벽에 말이죠. 1분이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2분, 3분. 현장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83개의 점이 하나씩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재가동이 시작된 겁니다. 10초, 20초, 30초. 83개의 점이 모두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건 생존 본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진 것처럼요. 새벽 5시 기온이 영하 4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최저였습니다. 풍속도 초속 22m를 기록했죠. 강풍이었습니다. 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PS 작동 횟수가 급증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됐죠. 500대의 보일러가 실시간으로 역풍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팬 속도를 조절하고 가스량을 조정하면서 불꽃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떴습니다. 오전 7시 한파는 계속됐지만 최악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500개의 초록색 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 기계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압이 불안정하다고, 가스 압력이 낮다고, 바람이 세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동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영하 48도의 지옥 같은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죠. 한국을 선택한 게 모험이 아니라 정답이었다는 걸요. 노보시비르스크 시범 사업이 성공한 뒤 상황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현장 설치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한국 보일러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하 48도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치 기사들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문은 계속됐습니다. 시베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수리 기사들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출동 횟수가 줄어들었거든요.
독일 보일러는 한 달에 서너 번씩 고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보일러는 달랐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거의 손 뗄 일이 없었습니다. 입소문은 소비자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어느 아파트는 한국 보일러를 썼는데 겨울 내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웃 아파트에서는 독일 보일러가 3번이나 멈췄는데 한국 보일러는 한 번도 안 멈췄다는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한국 보일러 설치가 확대됐습니다. 시베리아는 물론이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극동 지역까지 퍼져나갔죠. 설치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벽걸이 가스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 한국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독일을 제쳤습니다. 일본을 제쳤습니다. 150년 전통의 유럽 브랜드들을 전부 제쳤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 보고서를 받았을 때 다시 확인하라고 했죠. 정말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32%.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민 브랜드 대상. 매년 러시아 소비자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정하는 상이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를 뽑는 거죠. 난방 부문에서 한국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1회가 아니었습니다. 2회 연속, 3회 연속, 3년 동안 계속 1위였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였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러시아에서 난방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제품을 선택하는 투표였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외국 기업을, 그것도 유럽도 아닌 아시아 기업을 생존 분야에서 선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투표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였죠. 5만 가구 규모였습니다. 보일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갔는데 한국 브랜드를 지정 입찰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죠.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 도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한국 브랜드를 선택한 겁니다. 다른 브랜드는 입찰조차 할 수 없도록 말이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고요? 차관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겨울이 깁니다. 영하 30도가 기본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검증된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검증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험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검증됐습니다. 러시아 혹한이 검증했습니다. 영하 48도가 검증했습니다. 3년 동안의 겨울이 검증했습니다. 그해 겨울, 에너지부 연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난방 안정성 지표를 정리했죠. 한국 보일러 도입 이후 시베리아 지역 난방 사고가 73% 감소했습니다. 겨울철 긴급 출동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유럽을 동경하던 나라였죠. 독일 기술을 최고로 여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명성이 아니라 결과로 투표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로 선택했습니다. 러시아는 체면이 아니라 체온으로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강국입니다. 천연가스가 풍부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 가정의 온수 시스템은 100년이 넘도록 같은 방식을 써왔습니다. 저탕식 온수기였죠. 거대한 탱크에 물을 채워놓고 계속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심했죠.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콘덴싱 기술을 들고 갔습니다. 배기열을 재활용하는 기술이었죠.
버려지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물을 데우는 겁니다. 열효율이 98%에 달했습니다. 기존 저탕식과 비교하면 에너지 소비가 30% 이상 줄어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반응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까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판매량이 급증했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미 콘덴싱 가스 온수기 시장 점유율 1위. 한국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일본의 경쟁 브랜드들을 제치고 말이죠. 에너지 강국 미국에서 에너지 효율 기술로 승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긴 겁니다. 유럽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었죠.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럽 전역이 에너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스 요금이 폭등했습니다. 3배, 4배, 심지어 5배까지 치솟았죠. 유럽 시민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콘덴싱 보일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배기열 재활용 기술로 가스 소비를 20%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가스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독일에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때 유럽 기술을 동경하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의 겨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전체 매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내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된 겁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세계 3대 시장에서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습니다. 추운 나라도 아니죠. 러시아처럼 영하 45도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뎌낸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죠. 연탄을 기억합니다. 아랫목은 뜨겁고 윗목은 차가웠던 시절 말이죠. 새벽마다 연탄불을 살리기 위해 재를 뒤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추위는 견디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기술이 됐습니다. 추위와 싸우는 법을 알았던 겁니다. 완벽한 환경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설계했죠. SMPS는 불안정한 전압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APS는 거센 바람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는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은 이상적인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지옥 같은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그 차이가 러시아를 이겼고 미국을 이겼고 유럽을 이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한국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죠. 미국 가정의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데운 물입니다. 유럽의 아파트가 따뜻합니다. 한국 보일러가 지키고 있는 온기입니다. 한때 우리는 연탄불을 살리기 위해 새벽마다 불씨를 뒤적이던 나라였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게 일상이던 나라였죠. 이제는 혹한의 대륙과 에너지 강국의 가정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겨울을 지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시간을 건너온 기술의 존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